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1976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여러분, 1976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 회사가 아닙니다. 이 해는 버핏이 어떤 사업을 좋아하고 어떤 사업을 멀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주가보다 사업의 질이 더 중요한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해예요. 겉으로 보면 1976년은 회복의 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소 아쉬웠던 흐름에서 벗어나 버크셔의 실적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운영이익은 1607만 3천 달러, 주당 16.47달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 잘 나가기 시작했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버핏은 늘 한 단계 더 깊게 봅니다. 그는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주주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렸는가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가 강조한 건 자기 자본이익률 ROE였습니다. 1976년 버크셔의 ROE는 17.3%. 꽤 좋은 수치였지만 버핏은 여기서 들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해요. 좋긴 하지만 1972 년의 19.8%보다는 낫다. 이게 참 버핏답죠. 좋은 숫자가 나와도 분위기에 취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본 효율을 보는 태도. 그리고 1977년에는 달러 기준 이익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도 ROE는 오히려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좋은 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해를 맞아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76년 버크셔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모든 사업이 좋아진 게 아니었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버핏은 이 해에 잘된 사업과 안 된 사업을 아주 분명하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버크셔의 원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텍스타일 섬유 사업이었습니다. 버핏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1976년 텍스타일 사업은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판매 기준으로 봐도 투입 자본 기준으로 봐도 수익성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업황이 기대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원백 운영에서 마케팅과 공장 능력이 잘 맞지 않았고 기계와 인력 능력을 잘못 판단하면서 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버핏은 결과가 안 좋으면 외부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판단의 문제도 인정했어요. 이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경영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판단도 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버핏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업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떤 사업은 구조적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산업 자체가 빡빡하고 경쟁은 심하고 남는 돈은 적은 거예요. 텍스타일이 바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버핏은 1977년에 조금 나아질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텍스타일 사업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 버핏은 점점 더 싼 사업보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돌려야 겨우 남는 사업보다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리해지는 사업. 1976년은 버핏이 그 차이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해예요. 그런데도 버핏은 텍스타일을 바로 접어버리진 않습니다. 뉴베드퍼드와 맨체스터 지역에서 중요한 고용원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버핏은 경제성은 냉정하게 보도해 경영자의 책임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 숫자만 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1976년에 버크셔를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보험 사업이었습니다. 이 해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버핏은 1975년을 보험업계의 재앙 같은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976년에는 요율 인상이 비용 상승을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업계 상황이 꽤 회복됐다고 말해요. 업계 전체 결합 비율은 108.3에서 103.0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버크셔는 더 강했습니다. 버크셔의 결합 비율은 115.4에서 98.7로 개선됐어요. 결합 비율이 100 아래라는 건 보험 영업 자체로 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버핏에게 보험은 단순히 이익 내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보험은 버크셔의 자본 엔진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료를 받죠.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돈을 지급합니다. 그 사이 회사 손에 머무는 돈이 생깁니다. 버핏은 바로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보험이 잘 돌아가면 현재의 이익도 좋아지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쌓인다는 겁니다. 즉 보험은 버크셔에게 오늘의 이익이면서 내일의 투자 원천이었던 거예요. 버핏은 특히 내셔널 인디먼티의 자동차 및 일반 책임 보험 사업이 아주 뛰어난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빌 라이스체 로랜드 밀러, 빌 라이언스에게 돌리죠. 여기서도 버핏은 보입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면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고 실제 운영자들의 공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요. 하지만 역시 좋은 해에도 버핏은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요율이 충분해 보이긴 해도 자동차 보험은 경제적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멀지 않아 업계가 다시 경쟁적으로 요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런 시기가 오면 버크셔는 물량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잘 될 때 더 달립니다. 하지만 버핏은 잘 될 때도 기준을 안 낮췄어요. 좋은 장이 왔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안 맞으면 물러나는 것. 그게 버핏의 규율이었습니다. 재부위험 쪽은 조금 달랐습니다. 버핏은 재보험은 직접 보험보다 회복이 느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보험은 한번 가격을 잘못 매기면 그 영향이 더 오래 남기 때문이죠. 조지 영은 수익성 있는 인수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적절한 요율 조정이 안 되는 계약은 많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캐슈얼티 비중이 높아 인플레이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가까운 시기 전망도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이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버핏은 성장 자체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많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업은 커지는 것보다 제대로 남는 게 먼저라는 걸. 버핏은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보험 자회사들 중에는 좋은 흐름을 보인 곳도 많았습니다. 홈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은 개선되고 있었고 코르너스커 캐슈얼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결합 비율인 94.4를 기록했습니다. 홈스테이트 회사들의 보험료 성장률은 무려 78%였어요. 또 홈앤드 오토모빌 인슈어런스 컴퍼니도 존 시어드 아래에서 크게 회복됩니다. 버핏은 아직 이 회복이 장기적으로 계속될지는 더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진전에는 매우 만족합니다. 여기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버핏은 잘된 건 잘됐다고 말하되 그게 계속될지까지는 신중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그는 낙관보다 검증을 더 중시했어요. 이제 투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76년 세전 투자 이익은 1082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보험 수익성이 좋아졌고 보험료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자산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버핏은 채권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며 아주 버핏다운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미실현 손실이 있었지만 그런 시장 가격 변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버크셔는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팔아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회계 코멘트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투자자는 시장의 흔들림보다 자신의 생존 구조를 먼저 챙긴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버핏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1976년에는 채권 시장이 반등해서 미실현 이익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것도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새로 들어오는 돈을 더 높은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가 이익이 나면은 기뻐하죠. 그런데 버핏은 지금 좋아 보이는 장부상 숫자보다 앞으로 더 나은 수익률로 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중시했습니다. 즉, 그는 현재의 기분보다 미래의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1976년은 실현 자본이익도 크게 난 해였습니다. 세전 996만 2천 달러의 실현 자본이익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또 1977년도 실현이익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버핏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1976년 말 기준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큰 폭의 미실현 이익 상태였고 그 규모는 4,570만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버핏은 말합니다. 이런 연말 주가 변동보다 내가 가진 회사들이
한 해 동안 실제로 얼마나 좋은 사업 성과를 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좋은 사업 성과를 낸다면 시장 가격은 해마다 크게 흔들려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1976년 영상에서 꼭 살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버핏은 주식을 시세표로 본 게 아니라 사업으로 봤다. 그래서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진전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좋은 투자는 매일의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업이 정말 더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버핏이 실제로 이 어떤 기업을 보유했는지도 보죠. 1976년 말 주요 보유 종목에는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게이코 전환 우선주와 보통주, 인터퍼블릭, 카이저 인더스트리즈, 문싱웨어, 내셔널 프레스토, 오길비 앤 매더, 워싱턴 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목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버핏이 직접 밝힌 투자 기준입니다. 그는 이런 투자를 고를 때 100% 운영회사를 사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특성,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 개인 소유주 기준으로 봐도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장기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산업.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버핏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투자의 뼈대예요.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오랫동안 돈을 잘 벌 구조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운영하는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가?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통과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핏의 보유 종목 수도 적었습니다. 즉, 집중 투자는 무모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통과한 아이디어가 적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많이 사는 게 실력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고를 줄 아는 게 실력이라는 것. 또 카이저 인더스트리즈는 예외적으로 짧은 시간 축의 투자라고 따로 설명합니다. 1977년에 구조 변화가 예정돼 있었고 버핏은 그 발표 이후 이 회사를 샀습니다. 즉 그는 장기 보유 투자자였지만 구조적으로 유리한 특수 상황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은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버핏은 일리노이즈 내셔널 뱅크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 오브 로크포드를 이끄는 유진 아베그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비교를 하나 해요. 당시 내셔널 시티 콥.ea 평균 자산 대비 수익률 1.34%를 기록했고 대형 은행 최고 수준이라고 광고했는데 버핏은 자신들의 일리노이즈 내셔널 뱅크는 거의 2%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훨씬 더 뛰어난 수익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이 은행이 무리해서 수익을 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 예금에는 최고 금리를 지급했고 유동성은 매우 높게 유지했고 수익률은 높지만 질이 나쁜 대출은 피했습니다. 순대 손실은 대출 잔액 대비 0.02% 수준으로 아주 낮았고 비용 통제도 훌륭했어요. 이게 바로 버핏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겉으로 숫자만 화려한 사업이 아니라 질 좋게 버는 사업. 높은 수익성과 높은 건전성이 가치 있는 사업. 버핏은 늘 이런 회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블루칩 스탬프 지분도 더 커졌습니다. 버크셔는 1976년에 블루칩 스탬프 지분을 늘려 연말 기준 약 33%를 보유하게 됩니다. 버핏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죠. 이 대목은 당시에는 짧게 지나갈 수 있지만 버크셔의 긴 역사로 보면 꽤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블루칩은 훗날 버크셔가 더 좋은 사업들과 연결되는 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1976년은 버핏이 단순히 좋은 종목 몇 개를 고른 해가 아니라 버크셔 전체의 구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은 1980년까지 은행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 문제도 언급하고 언젠가 다이버시파이드 리테일링과 합병하고 싶다는 희망도 말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면 버핏은 단순히 투자재에 그친 게 아니라 회사의 구조 자체를 더 단순하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그는 돈을 버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어떤 구조가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1976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6년은 버핏이 실적 회복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어떤 사업은 살아나고 어떤 사업은 구조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업의 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해였습니다. 보험은 살아났고 텍스타일은 한계를 드러냈고 투자 포트폴리오는 좋은 기업들의 성과 위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투자란 주가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사업을 이해하고 그 사업의 힘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일이라고요. 저는 1976년 주주서 한의 진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라고 들뜨지 말 것, 나쁜 사업을 애써 미화하지 말 것, 그리고 결국 시장보다 사업을 볼 것. 버핏은 이때 이미 훗날의 버핏이 될 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1976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 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6년은 버핏이 실적 회복 속에서도 들뜨지 않고 어떤 사업은 살아나고 어떤 사업은 구조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업의 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해였습니다. 보험은 살아났습니다. 텍스타일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좋은 기업들의 성과 위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좋은 투자란 주가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좋은 사업을 이해하고 그 사업의 힘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 1976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해라고 들뜨지 말 것, 나쁜 사업을 억지로 미화하지 말 것, 그리고 결국 시장보다 사업을 볼 것. 버핏은 이 시기에 이미 훗날 세계 최고의 자본 배분가가 될 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1976년 버크셔와 버핏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버크셔 주주서 한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마하 노트에서는 버핏의 주주서 한, 투자 철학, 그리고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꾸준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버크셔 주주서 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마하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